안녕하세요 여러분, 1분 과학의 이재범입니다. 연구자들의 이야기 3회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 챗GPT 같은 AI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코딩까지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AI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우리 뇌는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찾고 계신 두 분의 과학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AI 회사 구글 딥마인드와 함께 연구하며 차세대 뇌 기반 인공지능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계신 카이스트의 이상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인공지능 융합 연구를 하고 있는 이상환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이력을 보니까 되게 다양한 분야를 함께 연구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현재 카이스트에서 뇌인지과학과를 비롯하여 바이오뇌과학과, AI 대학원,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이렇게 4개 학과에서 학생들과 다양한 융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그 뇌과학과 인공지능 융합 연구를 위해서 카이스트 신경과학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를 설립해서 현재까지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NYU와 공동 캠퍼스를 만들었는데 그 공동 캠퍼스에 참여하면서 뉴욕대학교 겸직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한 문장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그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인간의 지능을 탐구하는 연구자라고 할 수 있고요. 뇌과학을 알면 AI를 좀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I를 이용을 하면 뇌를 좀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야를 융합하면서 학생들과 재밌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뇌과학과 AI를 융합해서 연구하는 건 아니실 것 같은데 이 두 분야를 함께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박사과정 학생이었을 때는 인간을 돕는 지능을 가진 로봇, 로보틱스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로봇이 결국 사람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이 로봇이 인간의 의도를 학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그러니까 행동으로부터 어렵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고, 그러면 이제 로봇이 인간의 행동을 잘 예측하려면 결국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뇌의 정보 처리 과정을 잘 이해해서 이거를 인공지능에 탑재하면 로봇이 좀 더 똑똑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뇌과학 융합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는 미국의 MIT와 칼텍에서 박사과정 이후에 연구를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구글 딥마인드와 함께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 연구원으로 있을 때 그 구글 딥마인드 CEO인 데미스 하사비스도 같은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 둘 다 젊은 연구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친구는 딥마인드를 이끌고 있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딥마인드와 교류할 기회가 많이 있었고요. 구글 패컬티 리서치 어워드를 통해서 저희 연구팀의 연구를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를 계기로 해서 그쪽 연구팀들과 다양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최근에 발표하신 전두엽 메타제어 이론이라는 게 좀 흥미롭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억하는 분들이 아직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알파고를 예시로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두는 AI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초창기에 이세돌기사와 대결을 펼쳤던 알파고 같은 경우는 내가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수를 빠르게 예측해서 두는 직감형 AI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들을 따질 수 있지만 목적이 바뀌거나 복잡한 주문이 생기면 사실은 거기에 맞게 다시 학습하거나 저희가 별도의 어떤 제어 과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응이 좀 느린 편이고요. 그 반면에 또 반대에는 분석형 AI가 있습니다. 알파고가 나온 이후에 이제 그런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이 빠르게 발전을 했는데, 이런 분석형 AI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상대방의 전략을 천천히 학습하고 분석하고 좀 신중하게 두는 알고리즘이고요. 근데 이 알고리즘은 목적이 바뀌거나 상황 변화가 있으면 빨리 잘 대응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전략에 민감해지는 만큼 그 외부 변수들에도 또는 이 전략과 상관없는 다른 좀 잡다한 것들에도 너무 민감해지는 이런 단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감형 AI가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전략형 또는 분석형 AI가 반드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적절히 상황에 맞게 조합해서 쓰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저희 연구팀에서 이런 인간의 강화학습 전략, 이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학습하는지를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쭉 연구를 해왔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전두엽은 이런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전략을 적절히 상황에 맞게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직감형 전략 또는 분석형 전략,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섞어 쓰는지 그런 전략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전략을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전략을 세울 때 이제 결과를 딱 보고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내가 내 전략을 업데이트를 해서 더 나은 전략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인과관계 추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이 추론 전략이 두 가지로 또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를 쭉 보면서 천천히 인과관계를 이렇게 차분하게 좀 찾아가는, 그래서 이런 원인이 있으면 다음에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차분히 추론하는 또 증강형 추론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사람이 그냥 나 이거 알아 하고 한 번만 딱 봤는데도 그냥 100% 확신해 버리는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저희는 원샷 추론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천천히 추론하는 거는 인과관계를 잘 따질 수는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 원샷 추론 전략은 뭐 빠르게 배울 수는 있지만 또 착각해서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 이 두 가지 추론 전략을 또 인간의 뇌는 이거를 또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섞어 쓴다는 것을 저희 기존 연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뭐 전략을 세우는 거나 추론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쓰는, 우리 뇌는 적절히 조합해서 쓰고, 그런 조합하는 과정을 주도하는 게 사실 우리 뇌 부위 중에 전두엽이거든요. 그래서 전략들을 조합하는 전략을 찾는다. 그래서 메타제어라고 부르고요. 이런 과정들을 주도하는 게 우리 뇌에서 전두엽에 있기 때문에 전두엽의 메타제어기라고 별명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추론하고 제어하고 생각하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하기가 되게 힘든데 우리의 뇌는 이미 더 복잡한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능력치를 본다면요, 인공신경망은 2층, 레이어 2개짜리 인공신경망이 필요한데, 그런 똑같은 논리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뇌의 신경세포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훨씬 더 작은 신경세포만, 작은 계산 유닛만으로도 우리는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재밌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딥러닝 모델들은 대부분은 학습하는 과정하고 추론하는 과정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추론하는 동안 활용했던 뭐 신경망의 파라미터라든지 웨이트들을 계속 메모리에 가지고 있어야지 학습할 때 다시 불러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모델이 될수록 추론 과정과 학습 과정이 나눠져 있어서 그 사이에 메모리를 계속 가지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크고요. 메모리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뇌는 이 추론 과정과 학습 과정에 대한 경계가 사실 모호합니다. 추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동시에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걸 좀 쉽게 말하자면 우리 뇌는 문제를 푸는 추론, 그 다음에 그 문제의 정답을 보고 다시 내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학습하는 과정을 동시에 배우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연구가 우리의 일상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정보 처리 과정을 인공지능에 반영하게 되면 좀 믿기 어렵고 좀 두려운 인공지능이 아니라 내가 믿고 소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되기 때문에 AI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됨으로써 인간과 AI가 좀 더 정렬되는 그런 한 가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뉴로몰픽 컴퓨팅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좀 더 메모리를 적게 쓰고 적은 에너지만 쓰고도 같은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하드웨어, 좀 효율적인 인공지능 모델 설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마지막이 이제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뇌의 사고 체계 또는 뇌의 정보 처리 과정을 AI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지능, 내 지능이란 무엇인지 이거를 공학적인 관점에서 좀 더 풀어내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체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능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연구 주제입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면서 인간지능을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더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려면은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면 또 그만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지원이 있었나요? 이 연구는 지원이 있어야만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과감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계도전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인재 양성도 하고 인간다운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연구에도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도전적인 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AI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뇌과학과 AI를 융합하는 이런 연구는 우리 인간을 더 AI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AI, 그래서 인간을 더 잘 이해하고 결국은 우리 삶을 좀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정적인 연구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연구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저희가 그리고 있는 이런 사회를 실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분 과학답게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뇌는 상황에 맞게 빠른 직감형 판단과 신중한 분석형 판단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메타 제어 능력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빠르게, 복잡한 문제에서는 신중하게 전략을 바꿔가며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뇌세포 하나하나가 이미 2층짜리 인공신경망 수준의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현재 AI는 학습과 추론을 따로 하지만 우리 뇌는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학습하는 효율적인 방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실제 적용되면 AI가 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전력 소비도 줄이면서 심지어 우리 자신의 지능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AI 기술을 실제 사람들의 삶에 직접 적용하고 계신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거나 뇌파로 로봇을 움직이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그런 일들이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의 국내 1세대 연구자이신 한양대학교 임창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에서 뇌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뇌공학자 임창환입니다. 뇌공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어려운데 혹시 쉽게 무슨 연구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공학이라는 말이 붙은 학문들을 보면 뭔가를 만든다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계공학 하면 기계를 만드는 학문이고요. 전자공학은 전자기기를 만드는 학문이죠. 뇌공학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게 뇌는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뇌를 만드는 학문 좀 이상한데 사실은 모든 뇌공학자들의 꿈은 뇌를 실험실에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뇌공학의 연구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하면 일단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머리 밖에서 알아내서 뇌의 활동을 읽어내는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바깥에서 뇌 쪽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리적인 자극을 줘서 뇌를 조절해주는 그런 연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뇌를 모방하는 AI를 만드는 그런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분야인데 이게 불과 한 10년, 20년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연구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뇌를 자극해서 뇌를 조절해주는 뇌조절 전자약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포스트 닥터를 하고 있던 한 20년 전쯤 미국에 있는 연구실에서 뇌파를 읽어서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를 처음 접하고 야, 이런 게 정말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년 전에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하는 그룹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국내에는 당연히 전무했고요. 요즘에는 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분야 자체가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진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알려져서 요즘에는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진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건데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보통 정의를 할 때는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 우리가 보통 신경신호라고 부릅니다. 이 신경신호를 해독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용자의 의도라든가 뇌 상태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언어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뇌 신호의 번역기를 만드는 기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일단 루게릭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증상이 많이 심해지게 되면은 나중에 외부와 의사소통하거나 주변의 기기를 제어하는 게 힘들어지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뇌 신호를 읽어서 이분들이 주변 기기를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가족분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를 계속적으로 수행을 해왔고요. 저희가 2019년에 그 루게릭 병으로 인해서 이미 1년 반 동안 외부와의 의사소통이 완전하게 단절되어 있었던 한 여성 환자분을 대상으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적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 따님께서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머님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방문을 해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이제 번역을 해서 하신 거예요? 네. 야, 정말 그 가족분들은 너무 고마웠겠다. 네. 그런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점점 더 적용 사례가 퍼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확장되고 있을까요? 척수 손상이 돼서 사지가 이제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 이제 생각만으로 뭐 로봇이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그런 기술로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뇌졸중에 걸리게 되면은 일부가 마비가 되잖아요, 신체 일부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시 기능을 찾으실 수 있게 하는 재활 분야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것보다 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거동이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어떤 신체 능력 증강하는 기술과 결합을 해서 이제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더라도 뭔가 운동 능력을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술로까지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아마 그 뉴럴링크라고 하는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뉴럴링크가 최근에 사람의 머릿속에 뇌 활동을 읽을 수 있는 브레인 칩을 삽입을 해서 사지마비 장애인들이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조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 기기를 제어하는 그런 영상들을 쉽게 유튜브에서 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뇌 신호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뇌를 자극해서 우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기술을 뇌 조절 기술이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전자약이라는 이름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두피에 전극을 붙여서 전류를 흘려줘서 뇌를 이제 자극하고 조절하는 방법이고요. 다양한 형태의 전류를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류 전류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직류 전류를 가하는 부위에 따라서 그 부위의 활동성을 올리거나 낮추는 게 가능하고요. 교류 전류를 가해주게 되면은 특정한 주파수의 뇌파를 발생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뇌질환을 치료하는 데 활용이 가능하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세계 최초로 다채널 뇌 자극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원천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었나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가장 이제 주목받았던 기술은 동체 시력을 향상시키는 연구였습니다. 특정한 어떤 움직이는 대상을 볼 때 뇌에서 발생하는 뇌파 파형을 분석을 해서 그 파형을 모방한 전류 파형을 만들어서 뇌에다가 주입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동체 시력이 향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시간 간섭 자극이라는 방식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처음 이제 영국 연구진에 의해서 발표가 됐는데 저희가 2018년부터 좀 빠르게 이 연구 분야에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시간 간섭 자극 연구를 진행을 해서 많은 연구 성과들을 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 시간 간섭 자극 제1회 워크숍이 개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연구팀이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기초 기술 외에도 AR과 결합한 기술, 그리고 일반인들 일상에 적용되는 기술들도 개발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연구실에서는 AR 글래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을 해서 AR 이 기계를 제어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령자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도 했고, 그 실험 결과 고령자분들이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AR 기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뭐 TV라든가 아니면 뭐 라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켜고 끄고 뭐 볼륨을 높이고 내리고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내 대기업하고 같이 그 귀 부위에서 측정하는 뇌파를 이용을 해서 운전자의 주의 집중 하락을 감지하는 그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뭐 졸음이 온다거나 집중도가 떨어지면 알람 소리를 줘서 주의력 저하를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안경 형태로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상생활 중에 안경을 그냥 착용하고 다니면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주의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눈에다가 특정한 파장에 빛을 쬐어서 주의력을 높여줘서 그래서 뭐 학습 능률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능력 같은 것들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뇌를 공부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개선이 가능하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은 20여 년간 이렇게 연구를 해 오시면서 갖게 되신 생각이나 아니면은 접근 방식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연구 실적 같은 것들을 많이 내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기술이 실제로 쓰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연구 분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의 어떤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크고 도전적인 주제 위주로 연구를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또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지원이 있으셨나요? 실제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대부분 5년이나 10년 뒤를 바라보고 하는 연구들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라든가 아니면 산업체의 지원을 받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주제들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과 같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에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 연구실에서 요즘에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는 기술 중에 무음발화 인식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발성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입모양만으로 의사를 전달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머릿속으로 말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저희가 상용화를 하고 실제 이런 기술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 중에 하나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웨어러블 뇌파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뭐 뇌 건강 뭐 도움이라든가 이런 이제 응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웨어러블 뇌파 시스템을 상용화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앞으로도 하시는 연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BCI 기술은 더 이상 SF가 아닙니다. 실제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분들이 생각만으로 컴퓨터랑 대화하고 20년 전 교수님이 예측하신 미래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세계 최초 다채널 뇌자극 방식과 동체 시력 향상 기술로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습 능력이나 집중력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이 기술은 환자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 주의력 감지, 수면 건강 관리 등 일반인들의 일상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수님이 강조하신 결과물이 실제 필드에서 쓰여야 의미가 있다는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AI의 미래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꾸준한 지원을 받아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로 발전시키신 두 분의 열정과 끈기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연구자들의 이야기에서 세상을 바꾸는 과학자들의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